네, 이제 7차시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차시 1교시 2교시에서 문학의 기능을 말했고, 또 7차시 1교시에서 그 문학의 요소 5가지 중에서 정서와 상상이라는 그 이론적인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교시 시작할 때 여기 제가 첫 줄에 14글자로 된 짧은 단시 형체를 숨 돌리라고 이렇게 좀 올려봤습니다. 한상호 작가의 화해라는 제목의 짧은 14글자짜리 시, 꽃이라고 보니 뽑아버릴 풀이 없네. 그래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것은 장미고 이거는 잡초다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은 어떤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이 꽃과 잡초로 나누는 것이지, 사실은 잡초도 꽃이라고 보면 뽑아버릴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 둘 다 정말 귀한 생명체다. 하늘에서 보면 똑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사실을 여러분들, 장미와 잡풀, 들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장미와 들풀을, 또 풀이 장미를 함께 어우러지는, 화해하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쓴 시입니다. 자, 이제 꽃이라고 보니 뽑아버릴 풀이 없다는 그 화해의 손잡는 그런 의미도 평소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 느꼈는데, 아, 글을 보니까 진짜 그러네 하는 풍부한 어떤 정서와 또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인간이 장미라고 얘기하니까 장미지, 그걸 우리가 풀이라고 얘기해서 안 되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우리 문학의 요소에서 은연중에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2교시에서는 책의 76쪽에서 79쪽에 실려 있는 세 번째 요소로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정서와 상상만 가지고 문학이 되는 것인가? 그 속에 문학을 읽는 이유는, 문학 작품을 이렇게 얽어낸 이유는 뭔가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생각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서와 상상이 문학의 독창성을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한다면, 사상은 그 속에 은근히 스며들어서 문학의 위대성을 결정해주는 요소다. 그러니까 좋은 책을 하나 읽고 인간이 완전히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학의 위대성이다. 그러니까 이 사상도 우리가 아주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어렵고 딱딱한 용어가 좀 그렇다고 하면은 주제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주제 파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작품, 문학 작품에서 혹은 뭐 미술, 예술 작품에서만 주제 파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주제 파악, 우리 각각의 입장에 대한 주제 파악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나가야 될 건지 들어가야 될 것인지, 또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는지 100,000원이 있는지, 내 스스로 내 주제에 대한 파악을 하고 나서 나의 어떤 행동, 가치관이 발휘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주제적인 측면에서 어쩌면은 문학의 위대성,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서와 상상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다음, 사상은 사회적이고 공적인 가치관이다. 그러니까 과일을 먹고 나면 그냥 뭐 식감 좋다, 뭐 요거는 딸기 맛이다, 요거는 배 맛이다, 이렇지만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묻혀 있는 영양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양소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그렇듯이 이 사상이라는 거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어떤 가치관, 철학, 주제를 은밀히 그 속에 담고 있어야만이 문학이 문학으로서의 역할, 위대해진다고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문학은 인생에 대한 탐구다. 그러니까 제일 첫째
제가 1교시에서 인간 세상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문학이다. 사회를 표현하는 것이 문학이다. 그럼 사회 속에 담겨 있는, 즉 인간의 고뇌, 인간의 삶, 총체적인 것을 우리가 문학 속에 담는다고 했죠. 그래서 문학은 인생에 대한 탐구로 위대한 작품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보편적 진실이요. 보편적 진실은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1세기든 21세기든 다 맞는 거, 옳다라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 진실입니다. 보편적 진실이 가능한 세계로 형상화시키는 것이 문학이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 속에서 사상이라는 것은 좋은 문학, 위대한 문학, 훌륭한 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사상성을 담고 있어야 되고 그 사상성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이상, 희망, 진실을 담아서 인간 세상을, 인간이 산다는 그 세계관에서 어떤 그 보편적인 진실, 진리를 탐색해서 그것으로 인간을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거, 좋은 쪽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없고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데, 작품 속에 여러 가지 인물과 여러 가지 사건을 등장시킴으로 해서 세상살이는 삶이라는 건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 작품이 인간에게 무한한 영향을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그래서 문학이 위대하다고까지 하는 그 궁극적인 의미가 바로 이 문학 작품에 있어서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라는 것, 문학 작품의 주제라고까지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문학의 요소, 첫 번째 정서 얘기했죠. 정서적으로 풍요로워야 된다. 두 번째, 상상력이 무한하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조금 전에 공부한 문학의 주제적인 측면에서의 그 사상성, 그것이 문학의 위대성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러면 이 정서, 상상, 사상이 문학 작품 속에 어떻게 치밀하게 구조적으로 플롯 형식으로 잘 엮여져야 되는가. 우리 그 구조라는 것을 건축에서도 구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집의 형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구조, 골격이 아주 중요하죠. 일종의 이것은 그 틀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조는 작가가 인상 깊었던 미적 혹은 지적인 대상을 소재로 삼아서 재형성하는 언어라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막 이렇게 저렇게 어떤 주제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원하는 형태로 벗어나서는 안 되고, 원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함부로 뒤섞지 않으면서도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전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구조다. 그러니까 날줄, 시줄, 기쁨, 슬픔,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아주 그 교집합이 잘 짜여지도록, 상호 잘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승전결이라는 말 하죠. 그래서 작가들이 글 쓰는 책상 앞에 가면은 주인공 인물 막 연결시켜 놓고, 우리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렇게 암시를 하나 던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중간쯤에 가서 혹은 끝에 가서 잘 연결이 되게끔 만드는, 긴밀하게 연결돼서 하나의 전체성, 전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그 복선이 같이 닿게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엉뚱하게 이런 결말을 맺어지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엉뚱하게 개연성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 작품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문학 작품의 내용, 형식, 어떤 주제, 이런 총체적인 것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전체성을 이루는 것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체이다. 그러니까 필연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성,
이렇게 생각하면 작품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많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작품의 글감이나 소재에 따라서 거기에 담기는 형식이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문학의 3대 장르니 5대 장르니 여러 가지 형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조가 담기는 그 그릇의 형태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형식이라는 것은 장르를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릇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글감에 따라서 이거는 소설로 쓰면 참 좋겠는데, 아니면 이거는 수필감이야, 이거는 무대를 만들어서 주인공 혹은 그 주변 인물들이 대사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상적인 거,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싶어. 그러려면은 아주 주인공의 풍부한 정서와 또 다른 인물의 상상력도 들어와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문학의 3대 장르인 서사 장르, 서사는 소설 장르를 말합니다. 이야기, 우리가 요즘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 장르와 서정은 우리가 이제 운문적인 거, 시적인 거, 우리 그동안 공부 많이 해왔죠. 그리고 이제 극 장르, 무대에 올리기 위한 그러한 형식,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시인이 시로 다 말하지 못하는 걸 때로는 수필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소설가가 소설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때로는 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박경리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지막에 그 유고 작품은 소설가임에 분명하지만 시를 쓰셨고, 또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그 죽음에 대하여를 쓴 그 황순원 소설가, 제가 우리 강의 시간에 혹은 1학년 전체 문학이 필수이던 시절에 내가 좋아하는 그 시 10편을 조사해서 써오기, 이런 것을 레포트로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은 뭐 시도 쓰지만 또 산문, 소설, 그러면 시에서는 항상 올라오는 것이 윤동주라든지 혹은 미당 서정주 선생이라든지 또 뭐 김준수의 꽃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꼭 베스트 10 속에 1위, 2위, 3위 이렇게 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사 장르인 가장 좋아하는 소설을 찾아오세요 하면 거의 많은 학생들이 양평에 있는 소나기 마을을 다녀오셔서 그런지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을 아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설 작품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순원은 소설가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 지난번에 같이 공부한 죽음에 대하여라는 시도 쓰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작가들은 글감에 따라서는 주 장르 외에도 다양한 형태를 시도해 보는 것, 그것은 바로 이 틀, 구조를 잘 활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요소 중에서 이 형식은 구조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다. 그래서 작가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언어를 조직하고 작품을 완성하는데 정서와 사상과 상상과 이 구조가 완벽하게 결합되고 조직되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지는 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문학의 서사, 서정, 극 장르, 중요한 여러 장르 중에서 특히 소설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의 3가지 요소를 갖추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조적 장치로 이것이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소설 속에는 반드시 인물이 나와야 되고 그 인물들이 벌이는 어떤 사건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건을 만들게 된 그런 배경적인 요소가 구조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도 다음 소설에서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뭐 인물, 사건, 배경, 뭐 상상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상상이 아닌 것이 되겠죠.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 구조적인 필연적인 그 형태 하에서 작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학의 요소 중에서 5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 책에 85쪽에서 92쪽에 실려 있는 이 문학의 요소, 이제 5번째로 문체입니다. 스타일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제가 레포트를 걷어서 이제 1학기에 공부 가르친 제자들을 2학기에 또 전공에서는 또 만나죠. 그러면 1학기 때 제출하셨던 레포트에 제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우고 복사해서 이제 우리 2학기 때 이제 만나서 뭐 수필 시간에 만나서 뭐 1학기 때는 뭐 산문 고전 문학이었다고 하면 복사해서 나누어 주고 제자들에게 요거 누구의 글인지 알겠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면 한 몇 대목을 읽다 보면 이거 누가 쓴 글인데요. 분명히 이름을 지웠는데 금방 눈치를 채고 알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체입니다. 문체. 자기만의 독특한 문체, 단어, 표현, 이것이 그 사람의 개성을 아주 도드라지게 하는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문체는 스타일의 그 번역어로서 산문이나 혹은 시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표현의 어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문체의 중요성이다. 개성적인 특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마담 보바리라는 사람이 마담 보바리를 쓴 플로베르라는 작가, 그 사람이 보면 일물 일어설. 그래서 우리 제자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 문체론 공부를 할 때 바닷가 백사장에 가서 모래알을 이렇게 손에 한 줌 쥐고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래알은 조그마하네, 이거는 반짝반짝 빛나네, 요거는 또 푸르스름하네, 요거는 뭐 세모 모습이네,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그 모래알에 맞는 일물, 모래알 하나하나에 맞는 일설,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몇 개 하다 보면은 정말 가난해지죠. 풍요로워지지 않죠. 이렇게 각각 개인적인 다양한 표현력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그 부자다. 글을 잘 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문체론이다. 그래서 한 작품의 형태나 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문장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개성있게, 독특하게, 자기 자신만의 어투로 문장이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항상 입에다 달고 쓰는 어머니만의 어투, 또 뭐 언니의 어떤 오빠의 잘 쓰는 그 말투, 이것이 바로 문체론이다. 스타일이다. 그래서 작가의 개인적인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도드라지는 요소가 바로 문체다. 그러니까 문체를 통해서 작품마다의 개성이 드러나는 거죠. 문학 작품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학 작품 속에 정서, 생각하는 바도 들어가고 상상력도 들어가고 또 어떤 사상, 주제적인 것도 들어가고 어떤 골격, 그 구조적인 것도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주인공이 말하는 어떤 사투리요, 주인공이 말하는 그 독특한 언어를 통해서 작품의 그 인물들을 아주 도드라지게 그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문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작품 소설가 중에서 가장 사투리어를 아주 맛깔스럽고 효과적으로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김유정이라는 작가를 듭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 하루 좀 어디 나들이를 갈 데 없을까 했을 때 정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작가의 이름을 그 정거장 역에 붙인 것이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춘천 가는 기차를 타면 김유정역 있어요. 역 이름이에요. 김유정 마을. 김유정이라는 작가가 태어나서 거기서 작품의 세계를 구상했던 그 마을을 딱, 그래서 내려서 이렇게 기차에서 건너보면, 제가 어르신 문학반 가르치는 거나 우리 제자들 가르치나 문학여행 갔을 때 다 감동하고 다 좋아하는 곳이 바로 이 춘천 가는 기차를 타면 김유정 역입니다. 마을이 이렇게 눈앞에 딱 펼쳐지고 있어요. 그 산래 마을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설에서는 김유정이
사투리어를 가장 맛깔스럽게 효과적으로 잘 활용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로서는 이 우리 지난번에 장맛이라는 작품을 공부한 박목월 시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성이 잘 드러나는 그 문체, 언어, 개인의 언어.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뭐 논문을 쓴다든지 무슨 강연을 할 때는 표준말을 사용하게 되지만, 오히려 표준말보다도 사투리어, 그 지역 언어, 방언, 그런 걸 특수하게 잘 가져옴으로 해서 훨씬 그 작품을 상승시키는 거, 작품성을 높여주는 거. 그러니까 뭐 가차이 보니 이렇게 이제 김유정의 문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봄봄이라는 것에 보면은 젊은 그 남녀의 그리움 같은 것을, 그러니까 가차이 와보니 했는데, 가차이라는 말은 가까이 와보니라는 그 강원도 춘천 지역의 독특한 사투리어죠. 고롤에 뭐 이럴 때는 그건 그래서 뭐 항상 예를 들면 뭐 회를 치는, 그러니까 회를 치는 건 아주 환장하게 좋아서 반기는 어떤 그 독특한 지방의 사투리어다. 그래서 오히려 표준말보다 사투리어를, 토속적인 언어를 작품 속에 가져옴으로 해서 훨씬 작품을 상승시켜 준다. 그리고 이제 박목월의 시어에서도 제가 한번 그 박목월 시인은 저기 경상도 그 경주가 고향이시죠. 그래서 경주에 이제 서울에서는 조금 멀지만 거기는 가시면 정말 박목월 문학관과 그 다음에 김동리 문학관이 경주에 잘 되어 있습니다. 김동리는 소설가고 박목월은 시인이고, 그래서 한 번쯤 이제 물론 유적지 탐방도 하지만 또 문학관도 한 번쯤 다녀오실 만한데, 그 박목월 시어 중에서 그 낙엽이 이렇게 떼구르르 구르는 소리를 모라카노라는 그 정감 있는 경상도 지방의 토속적인 사투리요. 그러니까 이 모라카노를 아주 표준말로 무엇이라고 하니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맛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우리 제자들 중에도 바깥에 나와서 활동할 때는 아주 표준말을 이렇게 잘 사용하다가, 고향 친구나 고향에 가면은 뭐 이렇게 뭐랄까요, 뭐 이렇게 그 토속적인 사투리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정감 있고 가슴에 와 닿죠. 그런 것이 우리 문학 작품에서도 문체론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 그래서 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톤이다. 톤은 우리말로 하면 어조다, 어조. 그래서 문체의 말하는 사람들의 모든 요소들인 리듬이나 낱말이나 비유 등이 잘 포함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톤, 어조고 문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제가 예를 들어놨지만, 아이고 아침에 그냥 뭐 엄마 오늘 나 뭐 소개팅 가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이러면 엄마가 아이고 이 웬수야, 이렇게 이제 엄마가, 어머니의 독특한 말 어투니까요. 그랬을 때 이 웬수는 정말 적대시하는 원수의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이고 이 사랑덩이야. 저는 제 생각에 이 사랑이라는 것에 또 다른 우리 엄마의 독특한 표현이 나를 웬수라고 했다. 정말 원수,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지극한 언어를 우리 엄마는 늘 이렇게 썼다. 엄마 생각하면 엄마가 자주 쓰시는 어투, 어조, 그게 바로 이제 문체다. 이것이 독특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문학의 요소를 이제 총체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정서,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상상력이 반드시 문학 작품 속에 들어와야 되고, 또 사상적인, 주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구조, 틀 중요하고, 이제 이 5번째 문체가 또 중요한 것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과제로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형식으로 이 5가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가지 선택하고, 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써서 4월 21일 다음 주 이제 강의 끝난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8주째가 이제 중간시험 기간입니다. 그날이 4월 22일이 되는데, 이날은 강의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에 레포트만 탑재해 주시면 되는데, 레포트는 반드시 우리나라 문학 작품 대상으로 하는데 산문, 소설도 좋고 수필도 좋고 한 편을 선택하고, 운문은 시 장르입니다. 시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걸 선택을 해도 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 선택해도 되고, 이 세 편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작품병을 써서 이제 중간 시험 과제라고 해서 학과 학번 이름 쓰시고, 이제 우리가 8번째 주 그 다음 주 되는 이제 22일이니까 그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28일까지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9주차에서 강의 또 시작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